지금 제가 목캔디를 먹고 있거든요. 오늘의 야식 잡설은 주 메뉴가 목캔디다. 오늘 방송만 몇 시간 했니 벌써? 이게 5시간째야. 목캔디 먹는데 요즘에 날씨가 뜨겁잖아. 목캔디 비닐이 안 벗겨져. 들러붙어가지고. 아까 뜯다가 비닐까지 지금 왔고 지금 뱉었네 비닐. 목캔디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요즘 주식 보실 시간이 있으세요? 없지. 매매 아예 안 하세요?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거의 회전율이 확 줄었어.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9시 5분부터 10시 53분까지거든요. 거의 2시간. 5분 그러니까 거의 개장 때가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그 5분에 오프닝을 준비해야 돼. 그때 앞에 진행자랑 스튜디오 교체하고 큐시트 받고 프로그램 세팅해야 돼. 여러분이 그 문자 메시지 보내주는 거 있잖아. KBS 콩 글 올려주신 그게 그 진행자석에 다 볼 수가 있거든. 그거를 띄워놓고 세팅을 해야 돼 막.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정말 모자라. 그래서 거의 개장 때는 매매를 못 합니다. 매매 못 하시니까 오히려 수익이세요? 아니면 손실이세요? 크게 저기도 없어요. 요즘에 거의 지수도 큰 변동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쏠리는 주식들을 내가 따라다니지는 못하지. 근데 또 그거 따라다녔어도 제대로 벌지도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벌 수는 있겠지. 벌었다 잃었다 벌었다 잃었다 하겠지. 요새 왜 이렇게 쏠림이 심해졌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전문가분들 나오실 때마다 내가 물어보잖아. 항상 이 쏠림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쏠림 현상은 늘 있었습니다. 늘 그 시대의 테마. 그리고 공통점 하나는 그거야. 지수가 정체돼 있고 박스권 장세에 주도주가 움직이지를 않고 그럴 때 테마주가 엄청 극성이에요. 왜냐면 어디론가 돈은 튀고 싶어 하거든. 그건 돈의 속성이잖아요. 사람의 심리고 어디선가 빠르게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의 본성. 근데 그게 주도주도 안 가, 지수도 부진해. 그럴 때는 어디 하나라도 계속 뚫게 돼 있어. 과거에 보면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2008년, 2009년 초까지 그 다음에 되게 V자 반등으로 올라왔잖아요. 2009년, 10년. 그리고 2011년부터는 거의 한 5년, 6년 박스피 시절이 시작되잖아. 그때 박스피. 근데 2011년부터 유럽발 재정위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그러다 푹 떨어졌다 또 회복되고, 푹 떨어졌다 회복되고. 이게 몇 년 동안 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진짜 테마주. 장난 아니었어. 장난 아니었어. 2010년이었나? 자전거 테마, 4대강 테마, 그러면서 건설주, 중소형 건설주도 장난 아니었어. 그때 4대강 쪽으로는 워낙에 이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으니까 막 강남에 있는 빌딩들 건설사들이 다 사들이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중소형 건설사들. 그때 자전거 관련주들도 몇 배 올랐었고, 또 그 다음이 전력 수요 많아진다고 해서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지금은 당연한 거지. 지금 계량기, 기계식이 어디서 다 전자식이지. 요즘에도 검침원 분들 다니시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테마 중에 하나가 스마트 그리드 테마. 그래서 전력망, 송배전 관련주들, 그리고 그 남북 경협. 그 정확히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질 때 특히 개성공단. 18년. 그래서 개성공단이 더 확장이 되면은 송전이 필요하잖아. 전기 쏴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스마트 그리드 다음에 개성공단, 송배전에서 그때도 요즘에 그 송배전 관련주들 잘 나가는 것처럼 그때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테마성에 가까웠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뭔가 미국에서 변압기나 수출 그 발주가 많이 들어오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시에는 그냥 기대감만으로 가는 극초기 테마. 근데 그때 더 많이 움직여.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서 움직이잖아. 실적하고 막 공시 보고. 근데 그때는 데이터가 어딨어. 그냥 꿈이고 희망인데 북한에다 전기를 보내준다는데 막 근래에는 문재인 정부 때 그 철도 테마 같은 거 북한에다 우리가 철도를 놓았어요. 그때 뭐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 한반도에다 H차로 철도를 놓게 된다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간다고 막 그러면서 철도 테마 엄청나게 붐이 일었었고. 그래서 항상 있었어 항상. 근데 요즘에는 좀 잠잠한데 그래핀 테마주도 장난 아니었고 뭐 흑연 가지고 뭐 그래핀 무슨 입자 구조가 뭐가 있다며 그래핀 코팅 막 이러면서 난리도 아니었지 그 관련주들. 그러니까 테마주의 역사는 사실 끝이 없는데 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과거 데이터를 몇 년도에 뭐 막 이거까지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돈이 많으신 분들도 테마주 같은 것들을 안 따라다니지를 않더라고. 그러니까 따라다닌다라기 표현보다는 기다린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대선 테마주. 지금은 이제 대선이 이제 뭐 한 4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멀어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이거는 심지어 그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짤짤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몇 개 깔아놓는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움직일 때 엄청나게 움직여. 그것도 한 대통령 임기 한 3년 반 넘어가면 그때부터 대선 테마주들 많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아웃퍼폼을 하려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테마주로는 많이 벌 수도 있고 많이 잃을 수도 있다. 초전도체 테마주가 그렇잖아. 근데 그거는 이 뉴스 플로우를 내가 예측을 못해. 뭔 놈의 박사님, 중국의 언론, 미국의 언론, 또 이번에 유튜브 보니까 가짜뉴스 엄청 났대만. 뭐 독일에서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퍼졌는데 알고 보니 가짜뉴스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 휘영청 하는데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근데 또 시장이 과연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 왜냐면 인간은 한 명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 관련주에 자기 포트폴리오 100% 몰빵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겠지. 거의 없겠지. 있는 사람이 그건 투자자도 아니고 그냥 갬블러고, 갬블러도 사실은 룰에 따라서요. 본인의 예측을 해서 패를 보고, 그러니까 갬블러도 아니고 그게 완전 도박인데, 본인 포트폴리오에 내가 봤을 때 초전도체 투자한다, 많아봐야 5% 아니었을까? 그것도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면은 초전도체 뭐 한 50만 원, 100만 원은 난 할 수 있다고 봐.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봐. 근데 그거는 사람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지. 내가 100만 원을 잃어도 상관없어. 근데 100만 원으로 20, 30만 원 벌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 이른바 호모 루덴스, 오락하는 인간. 그 우리 내적으로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합리적인 판단, 개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이 모이면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개개인으로 봤을 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인데 그게 모여서 거래대금 한 종목에 막 시가총액 500억 원짜리에 수천억 거래가 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비이성적인 걸로 보이죠. 근데 한 명 한 명 뜯어보면은 한 2억 투자하는데 뭐 300만 원 가지고 한다는데요. 뭐 리스크 관리는 되잖아. 그쵸? 그런 거 보면은 테마주를 볼 때도 그냥 이거를 언론에서 또 광풍이네 뭐네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사실은 다 맞는 지적은 또 아닐 수도 있겠다. 초전도체 벌었어 안 벌었어? 조금 벌었어? 생활비 정도 벌었어요. 얼마 투자해서? 그냥 뭐 1, 200? 예.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 포트의 한 1%? 그쵸? 그거는 나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테마주도 사실 여기서부터는 테마주다, 여기서부터는 실적주나 이렇게 흑백으로 나뉜다기보단 회색 영역이 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적으로 이어질 거라면 그때부터는 그거는 테마주가 아니겠지. 관련된 산업이겠지. 그때는 섹터로 분류가 되겠지.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증권사, 지금은 MTS 경쟁이잖아. 어떻게 더 UI, UX를 더 간편하게 만드느냐. HTS 시절에, PC로 하는 그 시절에는 테마주를 더 많이 정리를 잘해주는 HTS가 좋은 HTS라고 막 꼽히는 때가 있었다니까. 그 송배전 테마, 무슨 뭐 태양광 테마, LED 테마, 자전거 테마, 4대강 테마 엄청 많았어.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저도 그것도 보고 있는데, 이 테마주가 제일 많이 움직이는 시절은 뭐냐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극초기일 때 뭐야? 현실은 이만큼, 꿈은 이만큼. 가장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극초기일 때 제일 많이 움직이는 거지. 지금 대표적으로 초전도체가 그렇고, 지금은 아마 그래핀도 상용화? 일정 부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 전, 10년 전 그래핀이 뭐야? 이 시절에 그냥 난리가 났던 거예요. 막 연속 상한가 가고. 근데 사람들이 스마트 그리드가 도입이 되고 막 이럴 때는 그때부터 이게 산업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떨어지고.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게 그 중간 어디쯤인데, 그래서 언론사에서 매일 쓰는 거 옥석 가리기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뭐가 옥이고 뭐가 돌인지를 가려내야 된다. 근데 극초기 테마지만 진짜 이게 관련된 사업에 실체가 있고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게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언론사에서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하니까 네,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지. 기사를 써야 되니까 위험 관리하고 너무 크게 베팅하면 안 되고 옥석 가리기 하셔야 됩니다라고 쓰는 거지. 근데 그거 누가 알아? 근데 이번에도 초전도체 옥석 가리기가 지금 보여요? 안 보이죠. 결국 실적이랑 연동 가능성이 크느냐, 가시화가 되느냐. 그거죠. 근데 그거는 옥이죠, 옥. 자,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실체? 옥은 거래가 많이 되겠어? 근데 석이야, 돌이야. 근데 이게 10원짜리가 될지 5만 원짜리가 될지 몰라. 그럼 이 변동성은 이 돌이 더 크지 않을까, 옥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연관성 없는 거 나도 알아. 내가 바본 줄 아니? 근데 옥이 10% 움직일 때 석은 100% 움직인다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홈페이지에 몇몇 기업들이 우리는 초전도체, 뭐 LK99, 뭐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는 거래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라고 해명 글 올리잖아. 근데 그날은 하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가잖아. 근데 이게 정확히 언제 봤냐면 2009년, 10년, 11년 그때도 되게 많았어요. 그때 테마주 많을 때. 우리는 뭐 아닙니다. 그때 해명도 많이 했고, 특히 한 2020년 전후로는 거래소에서 그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명 공시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또 유도를 하고 있어요. 투자의 불확실성 뭐 이런 것도 제거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해명들도 많이 뜨기는 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내가 그걸 테마주로 엮은 줄 알아? 또 이렇게 또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지. 근데 이번에도 그 홈페이지 통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한 기업들이 다다음 날인가 또 막 상한가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시장이 무지해서 그런가? 아니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건가?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여부랑은 관계가 없어질 수 그쵸. 있다, 이거네요. 근데 이게 이른바 네이버에도 뭐 검색해보면 초전도체, 아마 자동 완성으로 관련주, 테마주 뜰걸요? 근데 그걸 또 적극적으로
바이럴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블로그, 카페, 텔레그램 방도 많이 하고 펌프질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찾았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누구랑 동문입니다. 누가 뭐 어디 사회이사입니다. 아니면 어디 저기 사업 보고서 사업의 내용 보니까 초전도 라는 세 글자가 있습니다. 다 컨트롤 F 하고 있는 거야. 컨트롤 F 초전도, 컨트롤 F 초전도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사겠지. 그 다음에 텔레로 이제 받은 그 밭 괄호 닫고 쏘는 거지. 근데 그게 지금 2023년 8월에는 텔레그램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게 대세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 미쓰리로 많이 했다고, 미쓰리로. 2000년대 초반에는 미쓰리 메신저라고 써본 적 있어요? 요즘은 거의 모바일 시대에서 그게 변화를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완전 가버렸는데 옛날엔 다 미쓰리 메신저였었어. 그때는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 채권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채권 거래? 채권 거래도 메신저로 했어요. 야후 메신저 막 이런 거. 500억 비딩 갑니다. 국채 몇 년물 얼마 사실 분 이거를 메신저로 주고받았다니까. 지금도 일부 좀 남아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지. 근데 이것도 기사가 많이 됐고 아니 무슨 수십억 수백억을 메신저로 주고받냐.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주식 쪽에서는 미쓰리 메신저. 그때도 받은 글. 그래서 줄여서 받 괄호 닫고. 이게 2000년대 초반 미쓰리 메신저부터 시작이 됐던 거야. PC 시절, HTS 시절에. 그러면 그때는 지금은 텔레그램을 대부분 이제 개인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야의 고수인지 하수인지 누군지도 몰라. 여의도 전업인지 어디 그냥 방구석 트레이더인지 대학생일 수도 있는 거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글이 빠르게 돌잖아. SNS 요즘에 유통속도 원체 빨라졌으니까.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 증권사 직원들, 영업직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소식이 전해지고 글이 먼저 돌고 기자들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근데 부장님 도는 글 있으면 저도 좀 보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 말로는 포워딩 해주는 리스트에 같이 얹어서 빠르게 받아보면 그거 가지고 막 기사 쓰고 그거 가지고 막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게 지금 한 15년, 20년 가까이 지나서 텔레그램으로 달라진 거예요. 속도나 영향력은 파급력은 훨씬 더 커졌지. 당시에는 뭐 한 여의도에서 많아야 1000명, 2000명? 거의 막 지점 직원들끼리 막 하고 그 미쓰리 메신저에서 친구 리스트 추가할 수 있는 것도 아마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텔레그램 뭐야? 방 하나가 몇만 명씩 들어가 있잖아. 이 사람이 또 포워딩해. 뭐 몇만 명에서 또 포워딩을 몇만 명. 몇만 명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100만 원씩만 주문 넣어도 뭐 금방 튀지. 근데 그 수법이 이제 단톡방 같은 거 리딩방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한번 자기네들이 문자 쏘잖아. 그 순간에 팍 튀기 시작하잖아. 그럼 이제 보셨죠? 보셨죠?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 책에도 썼는데 그래서 VIP 위에 VVIP가 있고 VVVIP가 있고 이른바 이 세력이라고 하는 이게 방장들이라고 하지. 리딩방 방장들한테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럴 때가 명품백 사다 갖다 준다고. 나한테 좀 먼저 30초라도 나한테 좀 먼저 보내달라고. 나한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 책에 다 담겨 있는데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이거 좋은 책인데